급변하는 금융 정세와 한국의 경제 환경. 그로 인해 커지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과연 우리는 금융 자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 채널 센 서울경제TV가 국내외 금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노후의 경제 자립을 위해 개최하는 금융자산포럼 2019 행복 100세 금융의 길을 묻다. 트로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의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히카리증권 심오무라 미스오 시니어 어드바이저의 초고령시대 생존술에 강연 주제로 그 해답을 찾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금융자산 축적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 센 서울경제TV 금융자산포럼 20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경제TV 이상석 대표의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이상석 대표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들을 단체 손님을 모셨는데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 한 70여 명이 함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백세 시대 준비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은데 여러분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초고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평민들의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임금님들은 아마 한 10살 더 살았나 봅니다. 46세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82.7세, 83세.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박사에 의하면 205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면은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아모털 사회, 거의 무한장수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인류가 거의 죽지 않는 엔티 에이징이 아니라 리버스 에이징, 그러니까 회춘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그 무한 장수의 시대, 이거는 일단 잊고 우리는 100세 시대만 걱정합시다. 이것도 지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강사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우리들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해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작년 11월 서울경제TV에서 처음으로 금융자산 포럼을 개최했었는데요. 올해는 100세 시대 금융에서 길을 묻다, 이런 주제로 포럼이 열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특히나 노후 생활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0 플러스 세대가,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건강한 인생 이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50 플러스 캠퍼스와 50 플러스 센터를 마련하고 특히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살린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자산 포럼이 노후 준비와 금융자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럼을 열어주신 서울경제TV 이상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금융자산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서울시는 모든 세대가 편안하고 행복된 삶을 노후까지 꼭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포럼 주제가 행복 100세, 금융의 길을 묻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금융에게 길을 묻는다고 하니까 금융정책 당국자인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가계 자산의 한 70% 정도를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은퇴 후에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노후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국민연금 또한 40년 동안 성실하게 납입을 해야 은퇴 전 소득의 45%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 대비에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정부가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채 집 가지고 계신 노후자산, 유일한 노후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거 현금으로 바꿔드릴까 싶어서 저희가 주택연금도 도입을 했는데 아직 가입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어떤 장기 투자 상품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든지 인덱스 펀드 같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상품들을 국민들께서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 완화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연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을 저희가 2015년에 만들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공사연금 정보를 한꺼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충분하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야 할 길이 멀고요.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 방안 준비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중에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퇴직 이후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금융 소비자께는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 운용을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싶고요.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는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과 국민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는 장수는 더 이상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장수를 진정한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께서 국민 노후 준비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후 대비라든가 이 국민 자산의 증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더 늦지 않게 우리가 차분히 준비해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융자산 포럼 2019의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경제TV의 이상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라 보면 약 20여 년 전에 부모의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비율이 90%에 달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27%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숫자의 변화는 노인의 부양은 더 이상 가족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성장과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거울 삼아 연금의 소득 대체율 향상을 통한 두터운 노후 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아까 손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장수 리스크를 다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몸담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인들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행복 100세 금융의 길을 묻다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되느냐 7억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잡코리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51세에 퇴직해가지고 언제 그런 돈을 모으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퇴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해도 30년, 4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퇴직이 두렵지 않은 우선 그 직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경제에서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3, 40년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걸 제거하지 않고는 100살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국민연금 제가 120만 원 받습니다만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도 보면은 제법 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 분들이 돈을 못 씁니다. 무서워서. 이 도중에 전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어떻게든지 연금으로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들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60 넘어서 퇴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아놓은 돈을 써나가야 되는데, 그 모으는 것보다도 인출 전략이 참 중요하구나. 그게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인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결국 노후의 3대 불안이 우선 돈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외로움, 고독인데요. 이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일거리.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 다 겪은 그 과정이지만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물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9,4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기억나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2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 가을에 IMF가 한국 경제 1%대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예측을 한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지만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 매우.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할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너무 빨라서 속도가 그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년 저런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됩니다. 우리는 26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집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생각, 자녀 결혼 문제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경제 측면에서 절약입니다.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면
자식한테 들어간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합니다. 내가 몇 억이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 우연히 통계를 보니까 48만 5천 명이 있답니다.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인생이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려야 됩니다.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60세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46만 원씩, 50만 원씩 받습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습니다.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이상만 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죠.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은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떠나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때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다 나라에서 해주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빨리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의 문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입니다. 우리가 세제 혜택 받으려고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중에서도 뭐냐면 DB형, 회사가 책임져 주는 연금, DC형, 이거 자기 책임하에 운용해야 되는 연금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DC형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DC형 연금이 골치 아프고 모르니까 그냥 80%를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 뭡니까? 투자를 해서 펀드에 제대로 투자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1%로 운용하는 거하고 지금 아무리 실적 배당형 펀드가 운용 성적이 나쁘다고 그래도 작년에 주가가 17% 떨어졌는데 그때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것만 보고 언론에서는 그냥 수익 퇴직연금이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그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그 수익률을 평균을 보면요 4.6%입니다. 작년까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퇴직연금은 20년 30년 장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1%로 예를 들어서 연봉 6천만 원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에 한 1개월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씩 30년간 연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금 보장해 넣어가지고 연 1% 선제 수익률을 내게 되면 그때 가서 받는 금액이 1억 7,7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4%만 운용하면 3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 건가, 어디에 살 건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됩니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하고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가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나 뭐,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 작년 말에 통계를 보니까 4,793명이랍니다.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2년에 딸이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져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1,967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많았죠. 2017년에는 55%,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 몇 년 전에 벌써 60%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가정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닙니다. 벌써 7년쯤 된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습니다. 어느 현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식들하고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30중 40중에서 30년 40년 혼자 살아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심호무라 사장님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 강남의 고층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가 한국에서 최고 비싸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뭐라고 보느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노인네들이니까 귀찮아. 또 해서 오르면 하겠는데 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아파트냐?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재건축하려고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서울은 그날 있었지만 지방 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10%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49%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니까. 우리나라 10년, 15년, 20년 지나면 그 일본의 그 문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떤 데 사냐?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아까 말했지만 51세의 평균 퇴직 연령이니까 52세까지 이 회사를 다녔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합니다. 왜 82세인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입니다. 3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환영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0년. 이게 바로 12만 450시간입니다. 그러면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12만 450을 2092로 나누면 약 58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40년 생각하면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까 말했지만 이 노후의 3대 불안이 아까 말해도 돈, 건강, 외로움, 고독인데 그걸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아니면 돈을 버는 활동이든. 제가 이 말을 끝냈더니요, 어느 강의장에서 어떤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이야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자분들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긴 후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있어야 되는데 이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재작년 가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뭔가 소유를 갖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はじめまして、下村と申します。今ミスターカンチャンヒのスピーチ聞いていましたら、まるで日本のことをスピーチされているように感じました。それだけもう日本も韓国も高齢社会の中で生きるという時代になった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私はですね、初めてソウルに訪問したのが40年前。その頃は韓国の経済の成長をすごく期待して、私の本業は証券投資のファンドマネージメントの会社を40年経営していましたから、40年前は韓国の成長をすごく期待しましたね。ところが皆さんご覧のように私も今年で76歳、この今日のテーマにふさわしい年齢になっちゃいました。これ見ますとですね、やはり、韓国、それからステイツ、日本、この比率、特に不動産の比率がですね、やはり
韓国の場合は多いですね。ですからこの辺のところが今後課題になって思いますね。そしてこれも先ほど説明されたかもしれませんね。やっぱり子供に頼ることができない時代が、これはもう日本でも韓国でも同じ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時代が来てるんですね。そしてこの出産率、これもですね、やはり、日本も長期で見ると非常に悪くなって、いずれにしても人口が増える出生率ではないですよね。こういうところ、これはタイでもですね、中国でもまあ大体似たような状態になってきてます。そして日本のこれ住宅がこれだけの6200万の住宅がありますが、今846万戸が人が入っていない空いた家ですね。ただし韓国も比較的多いと聞きましたけど、これどういうわけか、ドイツなんかはですね、部屋が空いてる空き室率はねほとんどないんです。つまりこれは国家の住宅政策と関わってい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れはそんなに空き室率が増えない政策もできるんですね。だけど残念ながら日本とか韓国の場合はそういう住宅政策にな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それからこの今しているお話はですね、やっぱり不動産にあまりウェイトを高くした老後のお金の生活はですね、多分あんまりよろしく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もっと流動資産というか金融資産とかそっちの方にウェイトを置いた方がいいように思います。でここに韓国ウォンの対ドルじゃない、これは実質実効為替レート、韓国の貿易相手国に対する物価を計算した実質実効為替レートです。でこれ見ると今ですね、割合とウォンが強い状態です。こういう強い時はですね、その自分の国の株式とか預金とかそういうものに置いといても心配ありません。だけどもどこかで韓国経済に対する不安感が世界的に広まった時は、この為替のレートというのは急落します。こういう時はやはり一定の資金が海外通貨建てのにヘッジをしとかないと、困る時があります。ですからこういうお勉強もしてお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そして株式ですけど、明らかにもう世界は銀行預金金利がゼロになった時代なんですね。銀行にお金を預けて銀行がそのお金を企業に貸し出して、そこから入ってくる利息収入を預金者に分配するという、こういう世界経済の基本がですね、今は消えてなくなってるんです。したがってその金がどういう形で世界で流れ出したかというと、株式に投資している、株式を保有している株主にどんどんお金が流れてる。その一つの例が日本の例ですけども、これは世界的に同じなんですよ。日本だけじゃない。日本の場合見ますと2000年頃はですね、1年間に上場企業が配当金として支払う金額が2兆円です。ところが現在はですね、もう14兆になってます。つまりこの間2000年から現在までご承知のように、皆さん日本がね、ほとんど経済が伸びなくて苦しんだ時代なんです。この日本の経済が伸びない時代でも株式の配当金はですね、この間7倍に高度成長してるんですよ。つまり株主になってなければ、こういう預金だけしてれば金利の収入が入ってこない。ここのところはですね、やっぱり今後世界的な流れになってきてます。でこれが日本の65歳以上の就業者の数ですけども、どんどん増えてますね。
おそらくもう2000万人ぐらいが60歳以上でも仕事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で、これ私の例ですけども、私は実は40年間投資顧問会社を経営してましたね。で、その会社を売却して、でリタイアしてもよかったんですけども、今私が比較的小さい規模の会社で運用の責任者として再度仕事をしているわけです。で、これ私の持論ですけども、なるべく長く現役で仕事をした方がい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の利点がいっぱいあります。まず年金をですね、70以上になってから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そうすると60歳から年金もらうより70になってから年金もらう方が実際の手取りはですね、多分4割以上増えます。年金の収入が。これはプロが計算してます。それからやっぱり若い人と常に仕事の場で仕事をしますから、彼らの感覚とかいろんなものと勉強になりますね。で、これですね、具体的にですね、じゃあ日本でリタイアした後どういう仕事をついてるかっていう、これは週刊東洋経済というところが少し前ですけどね、こういうふうにいくつかの仕事をやっているんですね。私なんかはどちらかといえば3番目ですね。そういう立場になります。で、これですね、例えばこの1番6番目、これは介護の仕事がどんどん増え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あまり日本人やりたがらないんですね。給料が安いから。ただ例えば私の長女娘がですね、介護士なんですね。ナースですね。で、この資格持ってると、この介護の仕事を直接介護す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時々介護をする必要な家に訪問してちょっと血圧測ったり、そういうことをするだけでサラリーがかなりいいんですね。それからこちらではどうか知りませんが、私の知人である大手の保険会社、損害保険会社の OB はですね、家庭裁判所の調停委員っていうのをやってるんです。これはですね、意外と損害保険会社で現役の時仕事をしていたことが、家庭裁判所でトラブルがあった時の調停をする、調停っていうのは分かりますかな。そういう仕事をで、みんなこれがね、自分の同じようにリタイアした同じ会社の人たちを誘ってたくさんの人がそういう仕事をすると、これなんかも面白いですね。それから私の会社で前長く勤めた男がリタイアして今マンションの管理人やってるんです。で、日本でもそうですけど、やっぱりサラリーマンやっててマンションの管理人っていうとね、ちょっとステータスがかなり落ちちゃったイメージがあって、隣近所にもちょっとあまり、格好が悪いというイメージありますけど、でも私の会社にいた人間は、彼はそういうこと気にしない、仕事あればいい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形ですから、やっぱり私自身の経験でもですね、私はもう40年ぐらい社長やってましたから、なんか今の会社行ってアドバイザーですけども、何かプライドが満足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瞬間思った時もありますけれども、しかしこれからリタイアした後で仕事する場合は、そういうプライドはいいんですよ、持ってもいいけども、必要以上にプライドを持ちすぎちゃうと失敗すると思います。ここら辺はですね、あまり気にしない、むしろ楽しむ、喜ぶ、面白い、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やるということがい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で、もう一つこの先ほどの話の続きで、金融のですね、
リテラシー、金融知識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お話ししたいんですけどね、この知識がですね、その調べたところによると、金融の知識が低いほどお金が貯められないという結果が出てます。でまた普通、これは日本の場合ですよ、日本の投資家の場合、普通の人は驚くほど金融のリテラシー、知識がないという結果が出てます。ということは、今若いうちからお金についての知識を高めることがやっぱりお金を貯めることにもつな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私の娘2人いますけど、上の方はそういう興味があります。だけど下の方は全くない、そういうありま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ね、自分は同世代の人に比べて金融のリテラシーが高いと思っている人ほど詐欺に遭うケースが多いです。日本ではもう報道ソウルの方は知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もう非常に詐欺に遭ってお金を取られる年寄りが多いんです。これはもうそうですね、1年間に400億円もの金が詐欺で騙されてる、みんな高齢者です。それからそういう時にお金についてですね、この一番いいのはですね、もちろん証券関係のアドバイザーとかSEA とかそういうプロの人のアドバイスを受けるのももちろんいいんですけども、一番いいのは自分の周り、友達関係、それから学校の関係、同級生とかいろんな人の中に、この人はお金について非常によく考えてる人だなっていう人がそばにいることが一番大事ですね。身の回りにいる信頼できる人そういう人の意見を聞くと。で日本でもですね、こういうプロとして投資家に運用のアドバイスをするというSEA というアドバイザーがいますけども、これ考えてみたら欧米と違うのはね、みんなどっかの証券会社の商品を販売するのね、そういうアドバイスしてる人に、お客さんに。そうするとどうしても利益は相反するんですね。アメリカのようにそういう商品を売ったらいくら手数料入るということが、そういう契約になってない方がいいですね。だから今後そういうことプロを選ぶ場合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も考えたらい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ですね、申し上げたのは悲観的なことばかり話が出てましたけど、問題は高齢になってもですね、この記憶とか計算の能力っていうのは落ちるんです。忘れちゃうとかありますけども、そういう計算とか記憶っていうのはだんだん落ちてくるんですけども、経験に基づいた発想とか高度な判断力、これは60歳以上でもどんどん発達し続けるんですね。これはそう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らね、そうすると高齢になっても考える能力っていう考える能力ね、これ判断力、これがどんどん進歩するんですから、そこを使うんですね。高齢者の場合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利点を生かす。高齢になったら全てダメなんじゃ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でお金に働いてもらうという考え方、つまり体はもう年を取ってきて動かないんだけども、頭は動くから、これを使ってお金をどんどん働いてもらう、そういう考え方でやっていく時代だろうと思います、ね。でそういうふうに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そういう結論として株式投資は成長から配当利回り中心に持っていったり、それから分散するときには特に為替の変動があるために、だから分散するという考え方、これが必要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ちょっとそして最後にじゃあ年金についてですねお話します。で
先ほども年金についてお話しされてましたけども、まず DC 型年金、これは確定拠出年型の年金です。でこれ大体日本人の場合ですね、年金に加入していた場合は現役の時に仕事して毎月入ってくるサラリーの 50% は保証されてます、ミニマムで。場合によったら 60% までいく場合もあ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の年金によって最低生活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一応今言われてますね。ただしそれにプラス自分のプライベートな年金、それもや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でこれは一つの例ですけど、私のワイフはですね、29歳ぐらいの時に個人型年金に入ったんです。そうするとその時の金利が 7% という非常に高い時の年金ですから、これで60歳になった時に入ってくる1年間の年金というのは結構いいん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いわゆる公的年金と私的年金と合わせて、そして極力長く現役で働くということをやればですね、なんとか生活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で私の家内ももう何十年ぶりでまた歯医者辞めてたのをまた復活して、娘のために少し稼ぎたいっつってまた今仕事をしてますけど、やっぱりこ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いう資格、看護師だとかなんとかいろんな資格をなるべく若い方なんかでも取っておけば、若い方が子供できても、子供が小さい時は長くフルタイムで働けない時はね、資格があれば短い時間でもサラリーが良くなるんですよ。こういうことも長い将来考えてね、資格を若い時はどんどん資格取れますからね、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私の兄弟、私よりちょっと上の兄がいるんですが、彼のうちは母親、そして2番目で息子、孫、その3世帯から4世帯、いつも昔からずっと同じうちに住んでるんです。そうすると家族全員が働ける。そうすると収入がどんどん入ってくる。でなおかつ皆資格を持ったりして、その病院とかなんかでも働いてると。こういう家族見てると非常にその老後の心配ってどこにあるの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ね。でもう一つですね、大事なのは私健康寿命だと思うんですね。今100歳まで生きるって日本でも確かに平均年齢87とかなんかになってきてますけど、健康寿命になったらねぐんと下がっちゃって74、5歳ですよ、健康寿命。だからこの健康寿命をどのくらい伸ばすかっていうこともね大事な話で、それともう一つ100歳まで生きるということで盛んに今日本でも国会でも議論されてますけどね、実際に100歳まで生きる人は極めて少ない。おそらく2010年に生まれた人でも日本の場合男性はですね、2010年に生まれて100歳まで生きる人の確率はせいぜい 6% とか 7% ですよ。みんなそんなに長生きするわけじゃないの、ね、それと健康で長生きする人はもっと少ない。ですからまあ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あんまりねなんていうかな、100歳100歳とかいうことに焦点合わせすぎるともう悲観的な人生ばかりになっちゃいますからね。そういうところはまあ冷静に、考えたらいいと思います。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포럼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강연 진행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회 금융자산 포럼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은 앞으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